그러니까 이제 의병장의 상당수가 이런저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로 반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의병에서 반적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병장 중에 가장 많은 세를 처음에 모았던 곽재우 같은 사람이 결국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정유재란도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바로 의병들을 전부 해산시켜버리고 이 비슬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사실은 미치광이처럼 도인법을 행하면서 이 선도 거기에 빠져서 이제 뭡니까 곡기를 완전히 끊고 솔리팔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산에서 수련을 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저 백면 서생이 주제에 걸맞지 않게 의병질한다고 몇 년간 깝치더니 드디어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동네에 퍼지는 거죠. 근데 선조실록을 기록한 역사가는 이렇게 씁니다. 저거는 곽재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포하려고 하는 거다. 왜? 나는 영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선조에게 전해주기 위한 대단히 곤혹스러운 제스처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의병장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조선에서는 상당히 살아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선이 외란이 끝나고 나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존속했던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일본적 마인드나 중국적 마인드 같으면 이런 전쟁 기간 동안 완전히 민심에서 멀어진 왕조 교체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병장까지도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으로 묶어놓을 수 있었던 조선의 기존 체제가 그만큼 강고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체제 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 양반 사족 이외의 다른 대안 세력의 발달이 대단히 미약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외란 끝나고 500년을 간, 300년을 더 간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 의병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사를 준다. 제가 지난번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짜 곽재우 전성기 때 밑에 이 달코 아주 정예병이 한 3,000명 가까이 됐어요. 이 선조 호위병이 수백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곽재우가 진짜 흑심을 품고 선조한테 역모를 꾀했다 그러면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죠. 임진왜란 M16 소총이 있었다면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부질없지만 만약에 곽재우가 진짜 모반에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는 곽씨조선에 대해서 곽씨 뭐라고 얘기합니까? 곽조후기라 그러나요? 그러면 이조후기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이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본군을 과연 어떻게 볼 거냐? 뭐 일본군은 당연히 가해자죠. 그 일본군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왔냐면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를 완전히 통일한 게 1587년인데 이 1587년에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가 이 복속시킨 휘하의 다이묘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순치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려면 걔들이 일본 열도 내에서 갖고 있는 군사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조선에 참전시켜서 소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군역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과 병력을 각 다이묘들에게 내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전하죠. 근데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는 이 전역에 직접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 휘하의 병력을 보전을 했으니까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 1600년에 그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일본의 패권을 놓고 싸울 때 유리한 고지로 갈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일본에서 5만 가지 종류의 군인과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조선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특히 이순신에게 연전연패를 당했던 일본 수군의 경우는 조금 성분이 좀 독특했어요. 이 조선 수군이야 나름대로 이 군역에 차출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의 연해민들이 수군의 주력이 됐지만 일본 수군으로 온 사람들은 해적중이라고 했습니다. 해적들.
해적중이라고 일본사에서 부르죠. 그러니까 얘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일본 열도에서 혼슈, 큐슈, 시고쿠 사이에 있는 네 해가 있죠. 세토나이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세토나이카이에서 일찍부터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남의 배를 약탈해서 물건을 약탈하던가 아니면 아예 해적이면서도 수로 안내인을 자처해서 사람들에게 구전을 받던가 또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호원 역할을 하던가 이런 상당히 잡다한 부류들이 이제 히데요시가 통일한 이후에 일본 수군으로 변신해서 이제 조선에 왔으니까 얘들하고 조선 수군하고 싸울 때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나 멘탈리티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겠죠. 얘들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이해관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뭘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죠?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조선 수군은 이순신이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아마 이런 측면도 이순신의 수군이 상대적으로 일본 수군보다 압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전쟁터에는 군인 못지않게 많이 몰려가는 게 뭡니까?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 왜?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에는 수없이 많은 이권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군대 경험에서 제일 황당한 미군하고 한국군의 차이가 나는 경험이 뭡니까? 한국군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M16 소총을 쓰든 K1 소총을 쓰든 사격 훈련할 때 꼭 옆에 한 친구가 붙어 있죠. 철모를 벗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탄피가 흩어지는 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군은 탄피를 다시 재생 탄피를 모아서 그걸 재활용하잖아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군은 그냥 갈겨버려요. 탄피 안 줍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중에 널려있는 탄피만 해도 그게 뭐죠? 굴이라든가 이런 금속이니까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옛날부터 어떤 말이 있냐면 전쟁터에 제일 먼저 가는 거는 군인이지만 두 번째로 빨리 가는 거는 상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웬 황당한 얘기냐라고 뜨악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자신이 이걸 실감한 적이 있어요. 뭐 나이로 볼 때 월남전에 참전한 것 같지도 않고 전쟁에 갔을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놓고서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인 시절에 왜 서울에서 그 6.29 나오기 전에 육시 방제 인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은행 앞에서 목도했던 장면인데 그때 이제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시위를 하거나 구경하러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많이 쐈던 게 뭡니까? 최루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게 터질 때 바박 터지면서 지랄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터지는 장면 자체가 지랄 같다 그래가지고 지랄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대학생들 사이에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이 최루탄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거는 전경들이 쓰는 방독면을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반 사람이 방독면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있던 학교의 동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페리오 치약을 짜서 여기다가 바르고 그때 페리오 치약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크린 랩이라는 걸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눈에다가 일단 붙인 다음에 마스크에다가 비누칠을 해서 이건 군대에서 가르쳐 줍니다. 방독면이 없을 때 응급으로 화생방을 피하는 방법. 마스크에 비누를 잘 칠해서 입을 가리면은 상당한 정도의 방호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대충 알죠. 그래서 이제 준비물로 크림랩 자른 거하고 뭡니까? 마스크는 항상 필수품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주변 그쪽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완전히 그런 장면이죠. 여기다 이제 치약을 하고 랩을 바른 다음에 자기가 마스크를 딱 쓴 친구가 이제 등에다가 배낭을 메고 그 배낭에서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2,000원, 2,000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위로 체류탄이 터졌어요. 사과탄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군중 심리가 설사 자기한테 그게 안 오더라도 빵 하고 터지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봤던 장면이 뭐냐면 어떤 친구가 10,000원을 내고 뭡니까 마스크를 하나 사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그 순간에 바로 체류탄이 터진 거예요. 그때니까 사람들은 다 순간 흩어졌죠. 근데 그 마스크 장사의 그 태도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8,000원을 꺼내 들고 그 친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그 친구를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서 싹튼 숭고한 상인 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웃으시겠지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명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이게 군대가 들어오면 상인들이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 상인들은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 기대가 컸냐면 조선에 가서 조선의 그 서울의 유기전이라고 해서 시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복하고 나면 조선의 상업을 재편해야 되겠다. 특히 조선은 뭘로 유명한 나라냐면 한약재. 그래서 한약재 공급권 같은 거를 히데요시 전하께서 어떤 상인들에게 내줄 거냐. 이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죠. 조선을 점령하고 나면 조선에서 나는 뭐 인삼이라든가 각종 약재 같은 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어떤 일본 상인에게 독점권을 줄 것이냐.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자들은 원래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오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가현의 나고야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조선 출전을 위한 발진 기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진 기지에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다이묘들하고 그 군인들, 군속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공급할 각종 물자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대거 점포를 열고 들어옵니다. 화약 상인들, 미국 상인들, 근데 각종 군수 물자를 파는 상인들이 이미 거기에서부터 조선에서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침을 흘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토 키요마사가 함경도를 들어가서 한 1년 가까이 점령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걔들이 대뜸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지금 북한에 가면 단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함경남도죠. 거기가 지금 어떻게 알려지냐면 세계에서 가장 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많은 광산입니다. 자그마치 36억 톤이에요. 그래서 뭐 남북 경협 얘기 나올 때 빼놓지 않고 나온 데가 거긴데 바로 이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일종의 은광입니다. 조선의 은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토가 상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조처를 취하냐면 상인들에게 이 단천에 있는 소덕은산이라고 하는 데에 광산을 채굴하게끔 지시를 해요. 상인들이 은광석을 채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샘플 은광석을 히데요시한테 보내면서 장차 조선을 점령하고 나면 은광 개발과 관련된 이권은 상인들에게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싸움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익에 눈이 먼 자들이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서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이권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역시 막 조선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측 연구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1597년 정유재란 마렵부터 98년까지 바로 이 울산에 가토가 쌓아놓은 도산성, 지금 이제 울산에 사시는 분들 학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성이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돼버립니다.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은 조명연합군이 그 성을 포위해버리는데 울산성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그 안에 운물이 없어요. 운물이 없으니까 이게 포위 기간이 길어지니까 식수를 구할 수 없는 일본군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수를 구하냐면 밤에 몰래 포위를 우회해가지고 나갔는데 옆에 막 웅덩이나 연못 같은 데서 물을 퍼먹는데 거기 일본 측 기록에 보면 막 시신이 떠 있고 막 물이 그냥 피 때문에 시뻘겋게 변해 있습니다. 그 물도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울산성 안에 어떤 자들이 돌아다니냐면 물장수하고 쌀장수들이 돌아다닙니다. 일본 측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물 한 잔에 은면잎, 쌀 한 대에 은면잎 이런 식으로 파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썼죠. 피도 눈물도 없는 상인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결국 이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은 조선이라고 하는 곳을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이권이 넘치는 거. 근데 이제 그 상인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느냐. 바로 조선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또 다른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덤비는 놈들도 삼남 지방에 들끓었다는 거죠. 그 일본 종군 승려 중에 케이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일일기라고 이 경념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 조선 일일기에 보면 이제 일본군이 약탈하거나 불을 지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을에 누가 따라 들어가느냐? 바로 노예 상인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끌고 가거나 약탈하고 남은 사람들을 노예 상인들이 이제 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밧줄로 목을 쫙 묶어가지고서 뭐 걷지 못하면 막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는데 이제 이 불교 승려인 케인에는 악귀의 풍속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려온 조선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어디입니까? 나가사키 같은 데 가서는 거의 뭐 쌀 한 가마 값도 안 되는 값으로 이제 서양 노예 상인들한테 넘겨져서 팔려나가는 이제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인신매매꾼들이 전쟁에서 활개를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조선에 건너왔던 십수만 명의 일본인 가운데 다이묘 휘하에 소속된 정규군도 대부분이었지만 실제로 한 40% 이상의 병력은 그냥 물자를 운반하거나 강제로 노역을 위해서 징집된 일반 민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 다이묘 휘하에 소속된 병사들이야 다이묘가 챙겨주기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자기 생업, 농업이라든가 상업을 포기한 상태로 이 어디입니까? 나고야 성에 와서 사역되거나 조선의 후방에 머물면서 이 후방에서 각종 물자를 나르는 또 공급하는 그런데 이제 굴르다 보니까 굉장한 고통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각 병영에 소속된 일본군들은 전쟁이 길어지고 일본군의 보급선 자체가 수군이 서해에서 막히니까 차단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임진왜란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왜 평양까지 점령했던 고니 씨가 평양에서 불과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의주에 있던 조선 조정을 가만뒀을까? 아마 거길 습격했으면 전쟁을 간단히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이 서해를 차단하다 보니까 일본 군량 보급선이나 기타 군수물자를 실을 수 있는 보급선이 올 수가 없었고 이 대륙의 어마어마한 추위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호껍데기 하나 입고 온 일본군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싸우지 않고도 죽거나 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손실률이 날이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왜 벽제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명측이 요구한 강화협상에 응했냐면 이미 한 1년 겪어보면서 조선에서 장기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 또 그들 내부에서 특히 평양성에서 깨진 다음에 이 대동강을 건너서 철수할 때 일본 측 기록에 보면 양말이죠. 신발도 못 신은 상태로 맨발로 대동강을 건너야 되는 일본군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다가 동상 걸려서 발 자르는 놈, 손 자르는 놈이 속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이 히데요시라는 전쟁광의 망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희생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본군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김해 지역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선인하고 장기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예 일상적으로 조선인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뭡니까? 항해라고 있죠. 항해는 뭐냐면 일본군에게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일본군 진중에서 뭔가 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선 쪽으로 투항했던 일본군을 항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테마죠. 항해. 그리고 항해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지금 경상도 달성 거기에 아예 달성 김씨처럼 이름을 불리고 있는 김충선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조선에 상륙한 지 한 달 직후인가 뒤에 조선에 기순한 사야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야가. 이게 이제 항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야가가 귀순을 해서 조선 쪽에 항복을 한 다음에 뭐를 했냐면 조총 관련 기술이라든가 이 화양 무기 만드는 법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선조로부터 성을 하사받죠. 그래서 이제 김충선이라는 사람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달성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록동이라고 그 사슴과 벗하는 동네라고 하는 우록동이라는 데에 이 김충선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대로 그 후손들이 상당히 번창을 해서 이 지난 유신 정권 이후로 이름만 대면은 꽤 알려질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치열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바로 김충선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했던 김식현인가 하는 분도 그렇고 의외로 교육계나 이 관계 쪽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존재가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가지고 이 우록 김씨의 경우는 일제시대 때 상당한 탄압을 받습니다. 왜 탄압을 받냐면 우리 조상이 임진왜란 때 조선의 문물을 사모하거나 전쟁, 특히 침략 전쟁의 염증을 느껴서 귀순했다 그러니까 이 총독부 관리들이 보기에는 이건 천하에 둘도 없는 배신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총독부 관리나 어용학자들은 이 김충선 집안에서 내려오는 족보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조작된 걸 거다. 이 대일본 제국의 핏줄을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없던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몰아댔는데 당시 그 조선 총독부의 편수관으로 일하던 나카무라 히데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천 영효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우록동 현지를 방문해서 이 사야가 집안에 내려오는 고문서라든지 문서를 딱 조사를 하고 이 조선 여러 사료에 실린 관련 기록들을 다 검토한 뒤에 내린 결론은 김충선의 존재는 실제했고 저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항해의 대표자로 이 사람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 집안은 뭐 한일 우호의 가교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일본에서 임진왜란 관련 연구자들이 오면은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데가 바로 이 김충선의 우록동이라는 데예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을 다량으로 낳게 된다. 근데 의외로 이 항해가 이 조선 후기 특히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17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하고 외란을 통해서 접촉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는데 특히 조선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바로 일본인들의 용맹성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조선군은 이리 빼고 저리 빼는데 일본군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맹성에서 항해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항해 가운데 명군 지휘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다수를 다 죽여버려야 된다. 걔들 살려도 봤자 모아놓으면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고 아니면 저 산간벽지로 귀향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조선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화양무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고 조총 제조법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외란 끝나고 나서 이 항해들하고 그 후손들을 어디에다가 조선이 써먹으려고 시도하냐면 자 17세기 초반 그러니까 정확히 1608년 무렵부터 만주하고의 관계가 험악해지니까 이 광해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해를 이 평안도나 함경도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만주 군대가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을 선봉에서 맞게끔 하는 그 선발대로 사용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영악한 게 뭐냐면 이 만주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외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신기한 기술을 전수해줬다. 조총이라는 거예요. 이 조총이라는 게 40보 바깥에서 빵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은 납탄이 날라와서 사람이 죽는다. 그건 뭐냐? 결국 일본하고 우리가 친하니까 니들 함부로 침략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졸렬한 것 같지만 이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항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존재죠. 그리고 이제 이 김충선의 경우는 결국 인조 때까지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이 항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1624년에 여러분 이괄이라고 아시죠? 이괄이 왜 인조반정 당시에 논공행상에서 자신이 2등으로 처진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괄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냐면 평안도 영변이라는 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조선 역사상 500년 동안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이괄만이 반란군으로서 서울을 점령했어요.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왕자리에 올랐던 인주가 1624년 1월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서울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지금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양재동 말죽거리 갈 때까지 밥도 못 먹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 말죽거리에서 어떤 사족 하나가 콩죽을 쏘아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죽거리 그 고사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괄은 인조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괄의 반란군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서울까지 점령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괄 그 반란군 진영에 약 300여 명의 항해가 있었습니다. 얘들이 조총하고 칼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괄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앞도 안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장만이라는 사람이 거느리던 조선 진압군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양재에서 가다 보면 과천이 나오잖아요. 과천에서 회의를 엽니다. 지금 이괄이 계속 서울로 남하하고 있는데 우리를 추격해 올 가능성이 없는가. 근데 신하들 중에서 이괄군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는 항해입니다. 그 자들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울을 다시 되찾을 가망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항해를 막는 방법은 부산에 있는 외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본 정규군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인조 정권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인조 정권이 부산의 외관에서 약 1000여 명의 일본군을 빌려서 이괄 휘하에 약 300여 명의 항해들에게 맞불을 놓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논의가 지속되다가 결국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게 성공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일본 쪽이 뭐를 대가로 요구할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안 자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 항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이 17세기 초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의외의 결과를 이 한국 사회에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항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 국사학과 후배 중에 김모양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히더라고요. 자기가 이 후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제 얼굴 모습이라는 게 약간 이게 대체로 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얼굴이 조금 다른데 그러고 보니까 선이 좀 야리야리한 게 약간 일본 사람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김충선 집안은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다문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한 번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볼 측면이 상당히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순수혈통이라는 건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이제 명군 문제입니다. 명군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군이라고 표방하면서 참전했지만 실제 이 전쟁 진행 과정에서는 구원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놓고 보면 점령군과 같은 그런 폐단을 끼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조선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이 명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뭔 얘기냐? 어쨌든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전쟁을 계기로 지식인들에게 내면화되다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장차 이 명예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채의식을 갖게 된 거고 이 부채의식이 도덕적으로 보면 나쁠 거야 없지만 문제는 그 부채의식이 한창 떠오르고 있던 시점이 다시 중국 대륙에서 국제정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이른바 파워 시프트의 시기였으니까 이 명과 만주 사이에서 조선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명군 참전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핵심적인 외교적인 어떤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명군이 최초로 참전한 것은 1592년 7월입니다. 이 압록강까지 내몰렸던 조선 조정이 이제 요동으로 건너가서 당시 그 요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명의 지방 사무소를 요동도사라고 합니다. 요동도사라고 하는 데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했죠. 일본군이 지금 물밀처럼 한양을 점령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 긴급히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명나라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요동 지역하고 북경의 일부 명군 혹은 명 관료들 중에는 어떤 얘기를 했던 자들이 있냐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고려. 당시는 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여전히 고려라고 많이 불렀어요. 고려가 일본과 공모했다. 공모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만주를 탈취하기 위해서. 즉 요동에 대한 영토적 야심 때문에 일본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이 지금 수를 쓰고 있다. 이런 소문이 이 요동 지역에 상당히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잘못된 소문을 어떤 면에서 변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명군이 들어올 텐데 그럼 왜 명나라에서 이런 소문이 퍼졌냐면 의외로 우리는 별로 잘 짐작하고 있지 못한데 이 중국인들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냐 하면 이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본 거죠. 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중국 사람들 중에 꽤 유명한 사람 이 관료가 쓴 표현 중에 조선은 고려는 고구려는 경적이다. 경적이라면 굉장히 억세고 강인한 상대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경적의 후예가 일본군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울이 유린되고 국왕이 국경도시까지 파천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로 이 조선과 일본의 공모설이 나온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1488년,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이 산살바도르를 발견하기 4년 전입니다. 이때 유명한 최부라는 사람이 있죠. 최부. 이 최부라고 하는 성리학자가 바로 제주도의 경차관이라는 걸로 파견됩니다. 성종 때인데 이제 경차관은 지방에서 뭔가 변고가 생겼을 때 중앙조정에서 그거를 조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파견하는 일종의 어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인 도덕의식으로 꽉 차 있던 최부가 제주도 가서 임무를 잘 끝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최부는 부친 부고를 듣자마자 완전히 시체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요. 바로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부친상을 치러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냐면 이 부친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까요? 최소 40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 부고를 전하는데 벌써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찰관 체부는 빨리 서울 가서 상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주변에 막 뭡니까? 뱃사공들을 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내가 나주로 갈 수 있게끔 배를 띄워라. 근데 뱃사공들은 오랫동안 이 한라산 날씨를 보면서 이 항로를 일기를 갖다가 계측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같은 날씨에 배 띄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계속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부가 그냥 막 계속 강요를 하고 죽었다 깨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배를 마련하죠. 그랬더니 이제 원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 닦아놓으면 똥차가 먼저 지나간다고. 체부가 배편을 마련하니까 저도 같이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변의 상인이나 이런 사람이 한 40명 가까이 되죠. 이게 이제 그 체부의 유명한 표해록이라고. 표해록이라고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거의 한국판 로빈슨 크루소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부가 탄 배가 서울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나주까지 잘 가다가 나주에 이제 상륙하기 직전에 이 뱃사공들의 예측대로 일기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풍랑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이 배가 어디로 갔냐면 상해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나주에 상륙하기 전에 갑자기 상하이 쪽으로 떠내려가서 어디 앞바다에 가서 처박혔냐면 영파, 닝포 앞바다에 가서 바로 저 배가 처박힙니다. 그러니 이게 한 3일 동안 떠내려가면서 뭐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면서 더구나 체부는 옷을 뭘로 갈아입었습니까? 이 거친 삼배로 된 상복을 갈아입었으니까 그 몰골이라고 하는 거는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뜸 벌써 뭘로 몰리냐 하면 그 영파 해안에 갈 때 왜구로 몰리는 겁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는 왜구 때문에 골치를 썩히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상한 선박을 지방, 특히 해안선을 지키는 자들이 발견하면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이제 최부 일행은 일단 영파 인근에서 왜구로 몰려가지고 전원 다 죽을 고비를 한 차례 넘깁니다. 근데 최부가 이 돌아가신 분한테 좀 써서는 안 된 표현이지만 따옴표치가 얼마나 꼴통이었냐면 뱃사람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조선의 당당한 관원이니까 분명히 지금 배 속에 당신 관복이 있지 않냐. 그 비단으로 된 관복하고 사모관대만 쓰면 단번에 오해가 다 해결되는데 왜 아직도 상복만 입고 있냐. 최부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죄인이 어떻게 관복을 입냐. 끝까지 안 입어요. 안 입어서 이제 처음에 죽을 고비는 한번 넘겼는데 그 다음엔 진짜 그 영파 근처에 해적한테 잡힙니다.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작두 속에다가 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기 직전에 일행이 갖고 있던 물품을 다 주고서 거기서 이제 풀려나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3번 넘긴 거죠. 풍랑 때문에 바다의 난파에서 죽을 뻔한 게 1번, 왜구로 몰려서 죽을 뻔한 게 2번, 그리고 왜구한테 진짜 잡혀가지고 작두로 잘려 죽을 뻔한 게 3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영파의 지방관하고 필담을 나눠서 왜구라고 하는 의심은 풀립니다. 이 조선의 관원이고 어떤 일로 제주도라는 섬에 갔다가 결국 부친상을 만나서 귀향하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일로 오게 됐다. 하니까 이제 영파의 그 도지휘사란 자가 당신은 지금 상례를 치르러 빨리 가고 싶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왜냐면 북경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버지 상을 치르려면 1년 뒤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왜구라는 의심이 풀렸으니까 영파에서 북경까지 가는 길은 이게 전임 미답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갔을 때 북경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방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최부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영파에 상륙을 했으니까 이 조선인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그 덕분에 따라간 40명도 같이 거기 이제 빌붙어가지고 영파에서 북경까지 갔다 오면서 남긴 이제 기록이 표해록인데 이 표해록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가치를 가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최부가 필담을 나누면서 이제 이
거리를 쭉 일종의 유람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소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주 항주할 때 소주. 중국에서 가장 비단 생산이 많고 이 문인들이 많이 태어난 부유한 동네죠. 거기에 딱 도착했더니 이 소부의 지방 안찰사라는 자들이 최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당신 조선에서 왔어. 예, 우리 그럼 필담을 나눕시다. 라고서 이제 종이를 놓고 필담을 나누는데 이 소주의 명나라 안찰사 두 사람이 첫 번째로 최부한테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무슨 장기가 있어가지고 수나라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까? 중국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죠. 생면부지 사람한테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수당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느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이미 강남의 사족들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읽으니까 최부가 기분이 완전히 너무 뜨는 거예요. 뭐라고 뻥을 쳤냐면 이렇게 뻥을 쳐요. 아, 그때는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 있는데도 그렇게 힘이 셌는데 지금 세계가 통일됐기 때문에 더 막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뻥을 쳐요. 그러면서 이제 필담을 나누면서 쭉 북경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이제 압록강을 돌아오는데 이제 북경에 가서도 이제 이 친구의 그 꼴통 기질은 드러납니다. 황제를 만나려면 반드시 관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를 상복 입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가는데 너 그러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이제 협박을 받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이 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을 여행하면서 봤던 대운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그 농사에 사용하는 수차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꼼꼼하게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면부지의 최부에게 만나자마자 당신의 나라를 고구려 이퀄 조선이라고 동일시했던 중국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재작년 어떤 학술회의에서 이제 중국 사람 논문을 토론하는데 이 친구가 최부의 표혈력에 대하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요 대목은 싹 빼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왜 그 최부가 쓴 내용 중에 그 최부의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소주의 안찰사들이 당신의 나라 이퀄 고구려를 조선으로 봤는데 왜 요 얘기는 빼놓냐. 그때 통역이 아무 얘기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최부가 결국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89년에 귀환을 했는데 그만 10년 뒤에 1498년에 무오사화라는 게 일어나죠. 그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귀향을 갑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후에 3년 뒤인가 4년 뒤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죠. 갑자사화 때는 결국은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보다 못해 시를 지어요. 차라리 그때 배에서 돌아가시지. 왜 살아나셔가지고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으십니까, 당신은? 뭐 이런 투의 시를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 최부라는 사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구려에 대한 이 이미지가 중국인에게 의외로 굉장히 크니까 이 외란 초반에 조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렸다라는 사실 자체를 중국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란 때 참전한 명군 지휘관들도 그런 얘기를 조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고구려의 후예가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망가졌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바로 조선이 너무 문약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제발 무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국 고구려의 후예이자 강국인 조선이 이렇게 패할 리가 없고 이건 보나마나 일본과 짜가지고서 요동을 탈취하려는 흉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 1598년에 조선의 이제 군사 고문관이자 이 전쟁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던 사문관인 정응태라고 하는 명나라 병부주사가 황제한테 결국 뭐라고 무고를 하냐면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미 부산 지역에서 일본과 오랫동안 무역과 관계를 맺은 걸로 봤을 때 이 전쟁은 공모했을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고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변모하려고 굉장한 외교적 힘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날 이 중국이 동북공정하고 만주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긴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황제였던 만력 황제 주익균하고 바로 병부상서 석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조선을 배려해서 어쨌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1592년 7월에 3,000명이 들어왔다가 이 3,000명이 평양성 전투에서 완패하니까 다시 후퇴했던 명군이 바로 12월 이여송이 이끄는 약 5만 1,000명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한창 전쟁이 막바지에 달한 1598년에는 실록에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대충 명군 병력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3,000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 10만 명으로까지 명군이 늘어났고 그런 병력이 자그마치 8년 3개월 1592년 7월부터 1600년까지 8년 3개월 동안 주둔했으니까 이게 외국 군대가 이 숫자가 8년 3개월 주둔했다라고 하는 게 조선 사회에 어떤 정도의 파장을 미쳤을 것인지는 대충 여러분이 짐작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자, 먼저 그럼 명군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한번 쭉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뭐라 그래도 명군이 1593년 1월에 이여송이 이끄는 화포병을 이용해서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일방적으로 육전에서 밀리고 있던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군은 어쨌든 남쪽으로 후퇴하게 됐고 일방적인 패전이 뒤집어졌으니까 바로 선조나 조선 조정에게는 재집권을 위한 기회를 준 게 분명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의병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명군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 것이 명은 동아시아의 최강국이고 이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이른바 오랑캐 국가끼리의 싸움에 끼어들게 되니까 점차 이제 조선의 자주성이라든가 작전권은 명군에 의해서 소멸되는 수순을 받게 됩니다. 뭐 이게 지금처럼 무슨 조약을 통해 가지고 작전권을 명군에 넘긴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명군이 언제부터 조선의 작전권을 자연스럽게 그냥 흡수해버렸냐. 바로 평양 전투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이 조선군은 지휘권이 사실상 이여송에게 모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선조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여송을 모신 생사당, 즉 살아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당을 건설하고 명군의 참모들에게 2번 큰 절을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이 평양 전투 승리의 이 결과가 상당히 큰 겁니다. 왜? 선조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압록강을 건너서 명으로 귀순할 생각까지 했는데 바로 이게 전세가 뒤집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바로 선조나 조선 조정이 이 명나라의 은혜를 이른바 제조지은이라고 숭앙할 만한 그런 배경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조선의 자주권이 특히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언제냐. 명나라가 벽제전투에서 깨진 다음에 조선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일본과 밀실해서 강화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죠. 왜 그러냐. 명은 이제 벽제라는 데가 파주니까 한반도로 치면 딱 중앙 부분 아니겠어요? 한반도의 중앙 부분을 다시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적어도 자신들의 참전 목표, 자국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 요동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애초의 목적은 100% 달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조선국왕 선조는 아직 어디 있어요? 의주에 있잖아요. 조선국왕 선조는 아직 의주에 있는데 우리 군대는 서울 북쪽까지 진입을 해서 한반도의 절반 정도를 이미 인수했으니까 이거는 일본군하고 왜 피를 흘려서 계속 싸우겠느냐. 이제 이 논리가 되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자빠지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한 거죠. 수군은 그런 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육군이 전혀 미약한 상황에서 명군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일본군을 한반도 바깥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비록에 보면
유성룡 같은 사람의 일과가 개성으로 출근해서 이여송에게 제발 명군이 마지막 힘을 내서 일본군을 몰아내 주시오. 근데 니들끼리 싸워라. 우리가 미쳤다고 일본하고 뭔 원수가 졌다고 계속 싸우겠는가. 특히 선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정능이 도굴된 거에 완전히 격앙된 상태에서 그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 일본과 강화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명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이여송이나 송응창을 이렇게 호소반, 애소반 하면서 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명나라가 조선의 어떤 국지적인 이익에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나중엔 이제 선조가 계속 명군에게 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명나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명군 지휘부를 통해서 선조와 그 휘하의 신하들이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일본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렸겠는가. 아예 이번 기회에 아까 왜 송유진이라는 반란군 지도자가 했던 것처럼 선조를 퇴위시키고 명의 입장에서는 선조보다 유능해 보이는 광해군을 왕자리에 앉히는 게 조선의 장래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것 같다. 즉 왕위 교체론이 흘러나옵니다. 선조로서는 참 갑갑한 노릇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사와는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자, 아까 6.25 전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시종일관 북진 통일을 내걸었고 이런 북진 통일의 모토는 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하고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계속 북진 통일을 내세우고 나중에 이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방공 포로들까지 미국하고의 상의 없이 석방을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격앙됐겠죠. 이승만이야말로 우리들의 극동 정책의 회방꾼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밀 해제돼서 현대사 연구자들이 밝혀낸 얘기입니다만 유명한 에버레디 플랜.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게 이때 이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항상 준비된 계획이란 뜻입니다. 뭐냐면 이승만을 쿠데타 등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인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워싱턴에 있는 나라 국립공문서관에 갔었던 한국인 현대사 연구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나서 경악을 했던 내용이죠. 항상 준비된 계획. 이거나 선조를 퇴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왕위를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명나라의 계획이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당히 유사한. 그러니까 결국 약소국이 어떤 형태에 의해서 전쟁을 맞이하든지 간에 이 전쟁이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약소국의 전쟁 수행의 주권은 사라져버리고 그게 결국은 강대국끼리의 장기판으로 변모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 명나라 내부의 일부 관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조선은 옛날에는 고구려처럼 강한 나라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서 본 조선은 결코 그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적세지방이란 말을 씁니다. 적세지방. 이 말은 쇠퇴의 기미가 누적된 나라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만주의 울타리인 조선이 적세지방이 되는 거는 조선 자체를 위해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지만 이 명나라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왜? 적세지방이 되면 일본이 계속 찝쩍거리는 일본을 조선이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하면 계속 명군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 군사적 부담을 통해서 조선을 원조해야 되니까 이게 명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그럴 바에야 이번 기회에 왕만 교체할 게 아니라 아예 조선을 명의 직할령으로 만들자. 과거 몽골 때 왜 고려를 일종의 하나의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부원파들 사이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 내부에서 적세지방 조선을 직할 통치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전쟁 당시에 자주성이 없는 나라가 겪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이자 대단히 희극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내정 간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명나라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그거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히 또 조선 지배층에게는 평양 전투의 어떤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아니면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퍼져가는 겁니다. 아예 한 3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료라고 해서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놓고 보면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그 전쟁의 기억을 둘러싸고 조선 후기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분명히 명군이란 존재가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선조나 지배층에게는 명군이 아무리 민폐를 많이 끼쳐도 자신들의 왕권을 다시 되찾게 해준 은인입니다. 그러나 명군과 일선에서 직접 마주치고 있었던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민폐를 자행하는 명군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명군은 참빛, 일본군은 얼레빛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기록은 뭐냐면 1601년에 명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서 바로 선조가 당시 이항복에게 전쟁 중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실시하라고 지시할 때 내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은 이항복은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봐도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자연히 이순신이나 곽재우처럼 일본군하고 직접 싸워가지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최고의 원훈 자리를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순신, 곽재우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선무공신이라고 합니다. 선무공신이란 말은 바로 어떤 무략을 갖다가 드날린 공신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항복이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적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들에게 최고의 공로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의외로 아주 매몰차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항복은 여기서 뭔가 짚히는 게 있습니다. 아, 전하께서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기준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괜히 섣불리 누가 최고의 공신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왕의 뜻과 거슬리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토론하는 와중에 선조가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답했다니 선조가 답했던 얘기예요. 금차 평적지사. 지금 이 적을 평적한 일은 전유 천병. 오로지 천병 때문에 말미암았다. 그래서 말한 천병은 누굽니까? 명나라 군대죠. 아국 장사. 우리나라의 장사들은 불과 혹 수정 천병지고 혹은 천병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거나 혹 행득 영적지두이 요행이 적이 남긴 머리를 몇 개 얻었을 따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말이 재밌습니다. 미상객 일적추. 일찍이 적 우두머리에 머리 하나를 벤 적이 없고 함일적진. 적진 하나를 함락시킨 적이 없다. 미상 같이 걸리죠. 그 다음 말도 아주 정치적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기중. 그 가운데 여이원. 이원은 누구냐면 이순신과 원균입니다. 이순신, 원균, 이장 해상지호. 두 장수의 해상에서의 싸움과 오는 싸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권율 행주 지첩. 권율은 아예 사람 이름을 그대로 됐어요. 권율의 행주 대첩이 차강 표표. 차강이란 말은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빛난다. 그 다음 말이 이제 굵게 표시해서 재밌어요. 양론 천병 출래지요. 만약 천병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논한다면 즉 계시 호종 제신 모두가 호종. 호종이란 말은 선조를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호종공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신의 대표는 둘이죠. 선무공신하고 호종공신.
계시, 호종제신, 간관전패. 간관전패란 말은 길에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의주까지 오는 동안 그 험한 길에서 자빠지고 쓰러지면서도 수여즉도의주, 나를 따라서는 의주에 도착해서 유호천조, 유호라는 말은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중국에게 울부짖으면서 호소해서 득이 토적 회복 강토이, 그렇게 함으로써 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수복할 수 있었다.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순신 같은 선무공신에게 원훈자리를 주고 싶은 생각이 당시 상식이 있는 이항복 같은 사람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랬더니 선조가 대뜸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순신, 원균, 권율은 조금 봐줄만은 한데 별거 아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공로를 명군에게 돌리면 선조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결국 이순신과 같은 인물의 전공을 상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명군이 이 전쟁을 끝내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면 이순신은 그 중에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명군을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띄우느냐. 나를 쫓아온 신하들이 의주에 와서 명나라에 가서 호소했기 때문에 명군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면 나를 쫓아온 신하들이 최고의 공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근슬쩍 누가 최고의 공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주까지 왔기 때문에 명군을 불러올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약 호종공신은 82명인가 그렇게 되고 이 선무공신은 10몇 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 이순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곽재우는 모든 의병을 해산시키고 비슬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균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쟁의 기억 자체를 선조가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는 신하들은 여기서 광해군도 공신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래도 분주호를 이끌면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신입니다. 그럴 수 없다. 자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가 좀 더 정치한 글이 발표돼서 논지가 완성돼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이 선무공신이라고 하는데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병, 그리고 이순신. 예를 들면 정인홍, 곽재우, 김면, 그리고 광해군 정권에서 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선무공신적 속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광해군도 마찬가지고. 그럼 호종공신은 누구냐?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입니다. 그러면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바로 호종공신의 후예들이 선무공신 정권을 무너뜨린 게 인조반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이라고 하는 주변 강국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것인가가 이후의 조선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결국 광해군 재평가 문제를 포함해서 이 임진왜란이라든가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과거의 기억 자체를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경제적 영향하고 사회적 영향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명군 참전의 경제적 영향은 아까 도올 선생님 말씀처럼 은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명나라 은이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 다량으로 유입되죠. 왜 그랬냐? 조선과 명나라는 당시에 이 사회경제적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른 나라죠. 조선은 철저한 농업 국가였고 명나라는 이미 16세기 중반에 전 세계의 은이 자국으로 몰려오는 세계 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일조 편법은 모든 세금을 다 은으로 거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은으로 거뒀냐면 이게 현물을 갖다가 세금으로 걷어서 북경에 있는 호부의 창고에다가 납입하려면 아무래도 덩치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니까 운반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 계량하는 과정, 무게를 달고 도량형을 따지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편하고 귀금속이다 보니까 운반 자체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조편법을 실시하고 나서 문제는 명나라 자체의 은 생산량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쌀을 갖다가 현물로 바치다가 은으로 바쳐야 되는데 은을 구하지 못하면 은을 사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많은 쌀이나 현물을 주고 은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대항해 시대 이후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명나라로 갖고 들어오는 은의 양이 폭주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21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굽니까? 그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 1533년이죠.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스페인의 코르테즈라는 사람이 1521년에 아즈텍 왕국을 무너뜨리죠. 자, 잉카를 멸망시킨 다음에 피사로, 이 스페인의 돼지치기 출신의 피사로는 잉카 국왕이 갖고 있던 모든 금은을 몽땅 다 압류해서 스페인으로 갖고 갑니다. 그게 300톤쯤 돼요. 금으로 쳐서. 당시 유럽 전체의 생산량보다 많은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금과 은 광산 개발에 완전히 광분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그 페루 볼리비아 지역에서 개발된 광산이 유명한 포토시라는 데입니다. 포토시. 막스의 자본론에도 나오는데 포토시는 바로 이 서양 제국의 식민지 획득 열망에 불을 지른 하나의 상징 같은 도가니였어요. 이 고원지대 일개 황무지에 불과했던 포토시가 은광 개발된 지 10년이 채 안 돼서 15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남미 최대 도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스페인 식민자들이 미타라 그래가지고 미타는 이 현지의 인디오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약간의 임금을 주고 은광 개발이나 광산 개발에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디오 중에서 이 미타 제도에 포섭된 사람들을 미타요라고 부릅니다. 미타 플러스 인디오의 합성어죠. 얘들을 이제 은광에 집어넣어가지고 은을 캐게끔 시키는데 당시 기술 수준에서 3명이 한 조가 돼서 앞에 녀석이 촛불을 들고 이 지하 수백 미터의 갱으로 내려가다가 촛불이 꺼지면서 추락사하는 자들, 또 가스가 나와서 질식해 죽는 자들. 근데 하루에 갱에 한번 들어가면 지구 나와야 될 은광석이 평균 한 2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시키면서 이제 이 미타요들이 대부분 죽어가죠. 근데 이제 이 스페인 선교사들은 뭐라고 이거를 합리화시켰냐면 어차피 카톨릭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 아마니인들을 구제해 줬기 때문에 이 아마니인들은 이 미타요 제도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을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극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뭘 도입합니까? 바로 코카의 이파리를 쉽게 주는 거죠. 바로 코카인 아니겠어요? 미타요들은 이제 갱에 들어가기 전에 코카 이파리 말린 거를 씹으면서 하루 종일 이제 거의 환각 상태에서 은을 캡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토시를 비롯한 이 볼리비아, 페루 지역의 은광에서 생산된 수천 킬로그램, 거의 수십만 킬로그램의 은화가 바로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스페인이 막 식민지로 개척한 필리핀의 마닐라를 통해 가지고 바로 무역 대금으로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일본이 은생산국으로 등장하는데 그 은 자체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왜? 중국은 그 은을 빨아들일 만한 선진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3가지죠. 비단, 그리고 비단을 짤 수 있는 생사, 그리고 도자기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열광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 중국은 항상 수출 초과로서 어마어마한 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조편법이 처음에는 은 부족 때문에 삐걱거렸는데 무역을 통해서 워낙 많은 은이 16세기에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 경제는 은본위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중국인들이 저 몽골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북쪽에다가 구변이라고 해서 9개의 변방에 성을 쌓죠.
여기에 이제 상비군을 둡니다. 그러면 이 변방에 있는 상비군에게 각종 군수물자나 식량 같은 거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했냐면 처음에는 계중법이라고 해서 거기 계중법이란 말이 나오죠. 이 계중법은 뭐냐? 변방, 몽골하고 대치하고 있는 산서성이라든가 대동 지역에다가 군량과 군수물자를 보급할 때 상인들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알아가지고 군수물자를 변방부대에게 보급을 하면 중앙정부는 상인들에게 그 반대의 급부로 염전매권을 주는 겁니다. 소금 전매권을 줘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은 소금 전매를 통해서 바로 군수물자를 대납한 거에 대한 보상과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은화가 막 몰두하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계중법 대신에 은을 들고 가서 은으로 이제 곡물 생산지에서 곡물을 사다가 변방에 납입을 하고 정부에서 차액을 보전받는 형태로 이제 군수 체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 자기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그 패턴 그대로 군수 물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뭔 얘기냐? 조선까지 식량을 운반하는 게 너무 멀고 힘드니까 아예 은을 통째로 싸들고 들어가서 조선에서 은을 주고 곡물을 사가지고 현지 군대에게 보급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르죠. 왜? 조선은 은을 사용해 본 적이 민간인들은 별로 없으니까 이 중국인들이 은을 갖고 와도 그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방에 주둔하고 있는 명군이 막걸리가 한 잔 마시고 싶어갖고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술 달라 그러면서 은을 꺼냈는데 이때 은이라고는 정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스페인 은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 형태로 된 게 아닙니다.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덩어리를 옆에 차고 옆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을 칼로 이렇게 똑똑 쳐가지고 그 알갱이를 저울에 달아가지고서 이걸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칙량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의심이 좀 많아요. 저자가 나한테 은을 떼어주면서 혹시 눈금을 속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도 은을 받질 않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명군이 워낙 오래 주둔하고 명군하고의 접촉이 길어지니까 조선 사람들도 점차 은을 활용한 거래가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은 자체가 이제 조선에서 퍼져가는 거인데다가 또 하나는 명군은 거의 다 용병이에요. 한 달에 병사 한 사람당 얼마씩 은을 봉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명군이 10만 명이 주둔하고 한 달에 월급을 1인당 1량 50전씩 받는다 그러면 조선에 약 15만 량의 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전쟁 끝날 때까지도 은을 이용한 거래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누가 눈을 뜨게 됩니까? 바로 명나라 상인들이 침을 흘리는 거죠. 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선은 엘도라도다. 여기에 상품이나 이런 걸 싣고 들어가면 명군이 조선에서 뿌리는 은을 그대로 우리가 다 인마에 포켓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명나라 상인들이 대거 조선에 몰려오게 되는 유인 자체가 이 은이 뿌려지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명나라 은화가 뿌려지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은광 개발에 힘을 쓰고 은본위제로 바꿔가지고 명나라 사람들의 은을 좀 흡수를 해보자. 이거는 경제사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 전략일 수가 있는데 조선은 선초부터 이게 곡물에서 명나라가 은을 뺏어갈까봐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은광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왜 그 18세기의 북학파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고 은광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선구는 다 이미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다 나온 얘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 명나라 상인들의 쇄도 그리고 명나라 물자의 대량 유입이 이루어지고 역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살았던 자들이 남의 나라에 딱 들어오면 뭐에 먼저 눈을 뜨냐면 이거 뭐 돈 될 만한 거 어디 없나. 여기에 이제 눈에 쌍불을 킬 수밖에 없죠. 그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뭐겠어요? 일본군하고 마찬가지로 은광. 선조실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창, 단천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은을 캐갖고 와요. 캐갖고 와서 선조 앞에 와서는 이렇게 당신 나라에서 품위가 높은 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안 캡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 어디 구례, 하동, 그다음에 보성 이런 지역으로 남한 명군이나 상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뜨냐면 야생 녹차가 자생하고 있는 사실에 눈을 떠요. 이 조선 놈들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 저기 녹차가 저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저것 좀 잘 저기 채취해서 덮어가지고서 몽골족한테 팔아먹으면 전말을 엄청나게 수입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돈 없다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이게 역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서울의 복부인이나 투기꾼이 지방 내려가서 싹쓸이 하던 것처럼 이게 상대적으로 은의 어떤 유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조선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조선 전체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은광석뿐만 아니라 철강 같은 것도 명나라로 갖고 가서 이 철강 그 공장에 납품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아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이익을 꾀하는 자들의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도 일정한 영향을 받죠. 왜? 특히 뭘 보고 놀래냐면 이 명군이 뿌리는 은을 노리고서 명나라 상인들이 대거 몰려오는데 얘들이 어디 상인들이냐면 산서 상인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서울로 치면 한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는 자들이에요. 수레에다가 명군이 좋아하는 술, 그 다음에 염장이라 해서 된장이죠. 그 다음에 말린 고기. 그리고 그만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비단이나 물들인 명주, 무명 이런 걸 갖고 와서 이 종로 일대에다가 난전을 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의 속성이 똑같은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초콜릿이나 나일론 같은 데 눈을 뜬 게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인데 이런 말이 나오죠. 종로에 워낙 한족들이 난전을 많이 열어가지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풍조를 우려할 정도로 이 중국 물자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쟁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 경제적으로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왜 중본 억말이라 그래서 상업은 말업이라고 멸시했잖아요. 끝말자를 써가지고. 왜? 상업은 하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할 게 없을 때 하는 사업이라는 뜻인데 중국인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아, 상업이라는 게 국가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용성을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조선인들에게 의외로 상당히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요 경제적 영향까지만 정리를 하고 맺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